네, 북한의 ICBM급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정세가 또 한 번 요동치고 있습니다. ICBM급 미사일의 안전성을 확인한 북한이 다음엔 어떤 도발 카드를 들고 나올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정봉 한중대 석좌 교수 그리고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 연구위원과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틀 전에 이번 주 금요일에 또 북한이 밤에 ICBM급 미사일 화성 14형을 시험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난 4일에 발사하고 나서도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발사한 게 그때보다는 또 기술력이 진전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기술력이 진전되는 게 가능한 겁니까? 사거리가 늘었다 해서 기술력이 진전됐다가 보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똑같은 미사일인데 탄도 중량을 줄였든가 탄도 중량을 줄이면 사거리가 늘어나죠. 네. 탄도 중량을 줄였든가 아니면은 연료를 개선했든가 연료에다가 연료를 더 많이 집어넣든가 할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탄도 중량을 줄였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지난 요번에 뭐라 그랬냐면 지난 7월 4일 날은 대형 중량 핵탄두 실험을 했다 그랬고 이번에는 최대 사거리를 시험했다 그랬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대 사거리를 실험하기 위해서는 지난번보다 탄두 중량을 줄여서 최대 사거리로 이제 발사를 했다고 봐야 되는데 네. 그 사거리가 얼마큼 늘어난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면은 똑같은 미사일인데 비행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39분 또는 40분 정도 날아갔고 네. 이번에는 47분 10초 날아갔습니다. 네. 네. 그런데 대륙간 탄도탄이 시속 28,000km로 날아갑니다. 그러면 시속이면 60분 아닙니까? 네. 60분에 28,000km 날아가면 6분이면은 2,800km 날아갑니다. 네. 그럼 7분 더 날아가면 3,000km 조금 더 넘게 날아가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요번에 미사일이 7분 이상 더 날아갔기 때문에 3,000km 조금 더 날아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한 7, 8,000km 날아갔으면 요번에 한 10,000km에서 한 11,000km 날아갔다고 보는 게 객관적이고 네. 그래서 기술력으로는 별 차이가 없었으나 탄도 중량을 줄였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한 1톤 정도 탄도였으면 이번에는 한 500km 정도로 날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탄도 중량을 줄여서 사거리가 늘어났을 뿐이지 기술력은 그다지 진전된 게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뭐 조금 다른 건 있습니다만 네. 조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뭐 위원님께서는 여기 예, 뭐 추가로 한마디 드리면 여러 가지 가능성 말씀 잘 주셨는데 한 가지 가능성 더 추가를 하면은 최초 발사 때는 미사일 발사의 전반적인 성공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 연소 시간을 전부 다 활용하지 않고 네. 예를 들어서 약간 단계를 좀 일찍 미리 예를 들어서 여분이 있게 이렇게 단분리를 시켜가지고 해서 이동했다든가 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1차 실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게 성능이 나오는구나 확인하고 난 다음에 네. 2차는 최대 사거리, 북한도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최대 사거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발사했다. 그래서 뭐 아까 탄두 중량 부분도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지만은 북한 자체가 굳이 2차 실험을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내에 다시 한번 한 것은 1차 실험 자체가 자신들이 원하는 충분한 어떤 ICBM으로서의 능력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안 됐다 혹은 과시가 안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네. 짧은 시간 내에 재발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애초에 북한이 이 발사체를 만들 때는 궁극적으로 미 본토를 때리기 위한 ICBM으로서 만든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맥락 하에서 실시된 실험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이 사거리가 어느 정도 다 이제 소위 말해서 보여줄 거는 거의 다 보여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심지어는 재진입 재진입에 관해서 논란이 있기는 한데 재진입 부분도 사실은 많은 부분이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특히 뭐 아마 뭐 보도에도 나왔었지만은 왜 홋카이도 NHK 지국에서 보면 이제 뭐 옥상에 있는 카메라에서 찍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실제 떨어진 거는 홋카이도 그 샤코탄 반도에서 한 200km 정도 떨어진 곳에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고 있으면은 그 빛이 나오는 그 거리가 거의 200km 넘는 곳에서 이제 떨어지는 것을 본 건데요. 그리고 이제 아마 그 일본 EEZ로 치면은 거의 이제 그 일본 한 150km 정도 그 정도 안까지 이제 들어온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뭐라고 그럴까, 이 북한이 상당 부분 이런 부분들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한 나라에 뭐 거의 영해 거의 100km 정도까지 가깝게 떨어지는 건데 네. 이게 만약에 조금만 잘못 떨어지면 일본 쪽으로 떨어지면 이건 전쟁이거든요, 네. 사실은.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최대한 밀어붙이면서도 그러면서 그걸 공중폭발시켰다는 것. 공중폭발시킨 것도 결국 뭐냐면 만에 하나 이게 낙탄이 돼서
뭐 지나가는 배나 이런 거에 떨어졌을 경우에 또 이것조차도 감당하기 굉장히 어려운 국제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서 한 것이 아닌가. 물론 또 이제 재진입을 하면서 이 정말 원하는 시기에 터졌다라고 하는 것, 공중 폭발 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고열과 진동과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전부 견뎌내고 탄두가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100%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인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 기술적 진전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갖췄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분분한데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저도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거의 완성 단계에 왔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네. 더군다나 미국에서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있고 그 의문을 제기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제기해야지 미국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렇다는 네. 얘기는 벌써 북한이 어느 정도 기술을 갖췄다는 얘기인데 지난 7월 4일 날 그 화성 14호를 1차 실험했을 때 그 북한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네 그 탄두 내 온도가 25도에서 40도를 유지했다. 네. 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네. 억울하죠. 네. 그때 우리가 뭐라 했냐면 자 니들이 정말로 그 탄두의 온도를 이렇게 유지했고 탄두가 정상 작동할 수 있게 했다 그러면 한번 폭발시켜 봐라. 그러니까 목표 지점에 떨어지기 전에 한 500m 또는 1km 상공에서 한번 폭발시켜 봐라. 라는 얘기를 우리가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번에 정말 그렇게 했어요. 네. 폭발시켰습니다. 그게 이제 그 히로시마에서 미국의 핵탄두가 500m 상공에서 폭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20KT 정도의 그 폭발력을 가진 핵폭탄이 최대 그 피해를 주려고 그러면 한 500m 상공에서 폭발해야 되는데 북한이 네. 이번에 그걸 보여줬기 때문에 네. 이제 더 이상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정도까지 왔다고 봐야 됩니다. 네. 재진입 기술은 뭐 거의 다 완성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네. 기술적 진전은 있었다 이렇게 보셨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또 궁금한 게 이 ICBM이 실전 배치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궁금하거든요. 뭐 빠르면 내년이면 가능할 거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미사일 자체를 만드는 거는 내년 정도만 되더라도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될 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미사일만 있다라고 그래서 핵 공격 능력이 갖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핵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휘 통제가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영화 보시면은 왜 미국 대통령 가면 누가 옆에서 보좌관 같은 사람이 가방 들고 다니죠. 네. 뉴클리어 풋볼이라고 그래서 그게 이제 소위 핵 공격을 전쟁을 해라 하면 대통령이 명령 내리면 그걸 하는 그런 장치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게 뭐냐 하면 결국은 핵 전쟁을 수행할 때 어떤 식으로 지휘 통제를 해서 명령을 내리냐. 왜냐하면 핵이라는 게 함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지휘 통제 체계를 얼마큼 잘 갖춰놓느냐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더 실전적인 문제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화성 14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이 빨리 발사하는 데는 문제가 있는 미사일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분명히 이동식 발사대에 실어서 발사하긴 하지만은 이게 너무나 고열이 심해서 이 발사대에서 곧바로 세워놓고 곧바로 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이 별도의 간이 발사대 판을 깔아놓고 그 위에 세워놓은 다음에 차는 뒤로 빠지고 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것 자체가 뭐 사실은 뭐 판이야 여기저기 다 깔아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게 또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놓고 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발사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문제들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화성 14는 액체연료 미사일이에요. 액체연료 미사일은 네. 이런 이동식 발사보다는 보통 사일로 발사, 그러니까 지상 고정된 시설에서 발사를 많이 시도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이 분명히 이러한 사일로 건설 같은 것들도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영화 같은데 예전에 보시면은 냉전 시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하 안에 깊숙하게 불 같은 게 파여가지고 거기서 갑자기 열리면서 미사일 날아가죠. 그런 식의 것들을 분명히 북한이 구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자강도에서 쏘지 않았습니까? 자강도 이제 특히 이제 진천 쪽에서 전천 쪽에서 쐈는데 거기에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여태까지 알려지긴 북한이 한 4개 정도의 ICBM 기지를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남 쪽에 온산인가 이제 그쪽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평북 쪽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자강도에 2군데가 있는데 이게 이제 51, 52, 53, 54 기지 이렇게 딱 기지들이 있는데 이번에 발사한 게
그 52기지가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이제 발사가 저런 식의 꼭 이런 간이 발사대에서 발사가 아니라 이제 사일로 같은 것에서 발사할 수 있는 준비 같은 것도 북한이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실전 배치를 하기까지는 그런 주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뭐 미사일만 만들었다고 해서 막 쏠 수 있다? 이건 아니다. 또 게다가 탄두의 표준화 문제도 있습니다. 미국 본토를 공격하려고 하면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탄두, 그러니까 지난 5차 핵실험 때 북한이 탄두를 터뜨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10에서 뭐 20킬로톤, 뭐 아니면 해외에서 20에서 30킬로톤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 파괴력이면 전술핵 정도에 불과하고요. 파괴력으로만 쳤을 때. 그래서 한 뭐 100킬로톤 이상, 뭐 심지어 메가톤급 이런 소위 정말 제대로 된 수소폭탄급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야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도시를 공격하고 했을 때 미국이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안겨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탄두 능력까지 결합이 되어야 그래야 본격적인 ICBM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아직 거기까지는 갈 길이 있다. 근데 뭐 멀다라고 제가 얘기를 못하는 것이 네. 북한이 당장 6차 핵실험 통해서 그런 거의 그 전략핵에 가까운 핵폭발 능력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뭔가 이렇게 정보가 좀 덜 모이긴 했지만은 이 ICBM 기지들 사일로 같은 것들을 만들고 있다라는 그런 첩보들도 있습니다. 확인된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북한이 같이 준비를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안 자체는 굉장히 엄중히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북한이 미사일 도발 이후에 이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잖아요. 일단 탄두 중량을 현행 500kg에서 1톤으로 늘리겠다는 게 핵심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그 현무 계열 미사일들을 가지고 있는데 현무 2C가 사거리가 이제 800km고 네. 탄두 중량은 500kg로 이제 500kg으로 이제 그 묶여 있습니다. 네. 묶여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 1톤까지 늘리겠다고 이제 협상을 하겠다. 물론 협상을 하면 1톤까지 뭐 되겠죠. 그런데 현재 우리가 핵무장을 안 하는 상태에서 1톤이 뭐 1톤 하면 뭐 500kg가 훨씬 낫죠. 그런데 네. 이거를 꼭 우리가 미국한테 탄도 중량의 그 제한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정말 당신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탄도 중량을 안 풀어주면은 우리 핵무장 하겠단 말이야. 이런 말까지 해가지고 탄도 중량은 풀어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그 B1B가 가지고 치러 나르는 폭탄 중에 제일 무거운 게 13.5톤입니다. 13.5톤. 네. 폭탄 한 개 무게 13.5톤인데 우리가 뭐 그렇게 무거운 그 폭탄을 실어날 우리 폭격기는 없어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북한을 압박할 수 핵무기를 안 가진 상태에서 북한을 압박하려면 탄두가 어마어마하게 커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뭐 하려고 왜 지금 미국한테 그걸 압박을 받아서 말이죠. 1톤에 묶일 필요가 있습니까? 강력히 주장해야 됩니다. 당신들 이걸 안 풀어주면 우리 핵무장 하겠단 말이야. 이런 식의 해서라도 탄두를 뭐 2톤, 4톤, 5톤까지도 만들어가지고 핵무기와 거의 유사한 성능을 가질 수 있도록 북한을 압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자, 일단 뭐 탄도 중량을 늘리는 방안 외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드 발사대 4대를 또 추가로 반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사드가 뭐 ICBM을 잡을 수 있느냐 이런 논란도 있는데 지금 네. 시점에서 사드를 배치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저희가 봐야 될까요? 자, 일단은 이제 그 ICBM하고 사드가 무슨 상관이냐. 당연히 사드는 ICBM 잡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건 지금 사드는 미국 얘기라는 게 아니라 우리 얘기거든요. 네. 북한이 대한민국 공격할 때는 ICBM을 공격 안 합니다. 대부분 아무리 많이 써봐야 중거리 미사일 정도는 뭐 고각 사격한다 이런 정도까지는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것도 사실 맞지 않고요. 북한은 딱 한반도를 쓰기 위해서 스커드 정도의 그러니까 사정거리 1000km 이내 미사일을 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또 경제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얘기하는 고탄도 발사 이거는요 공중 위에서 있는 채공 시간이 너무 길어서 되려 위에서 요격하기가 쉬워져요. 네. 그래서 이게 맞지가 않고 결국은 이제 이런 공격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어쨌거나 한반도 중심이 짧고 뭐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막을 수 있는 미사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드라는 것이 성주 지역에 배치됩니다. 이게 수도권 지키려고 있는 건 아니에요. 결국은 남부 지역을 대부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고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이 전쟁이 났을 때 소위 전략적 후방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그 전쟁 기능을 보호하는 거는 사실 남부 지역에 다 있는 거거든요. 네. 거기서 증원이 안 되고 군수물자 안 들어오면 전쟁 못 합니다.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건데 자, 지금 여태까지 인식이 뭐냐 하면은 사드가 뭐 이게 미사일 못 막는다, 뭐 한반도 내에서 왜 이렇게 높은 게 고도가 필요하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사드가 하나 있음으로 해서 페이트리엇이라는 미사일 있죠. 왜? 네. 이거는 이제 조금 더 낮은 고도에서 이제 막는 건데 이 페이트리엇 포대 뭐 이론상은 수십 개. 그다음에 대한민국 입장에서 봤을 때 주요 목표를 방어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10여 개 정도의 포대를
대체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패트리어트 포대 같은 것도 굉장히 부족해서 추가로 지금 들여오기는 하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수도권 방어나 이런 걸로 해서 더 들여야 된다고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더 들여온 것을 예를 들어서 사드가 제대로 배치 안 돼 있으면 남쪽에 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사드를 가동을 시키면은 10여 개 이상 정도의 패트리어트 포대를 확보하는 효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안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대통령께서 이것을 뭐 이런저런 논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환경 영향 평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일단은 배치를 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시스템 자체, 미사일 방어라는 이거 자체가 얼만큼 효율성이 높은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일단 대한민국 자체를 지키기 위한 이런 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필요성과 효용성을 대통령께서 인정하신 거라고 봐야 됩니다, 이건.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이 적법성의 문제들, 그러니까 뭐 일반 환경 영향 평가라든가 그런 문제들 같은 것들은 그거는 그거대로 풀어 나가자. 그건 그거대로 풀어 나가는데 왜냐하면 일단 대한민국은 나라 자체가 결국은 법과 질서에 의해서 가는 나라니까 그건 그거대로 풀어 나가고 대신에 일단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이 배치는 하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논리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런 논리 하에서 진행한다고 하면 저는 뭐 100% 옳은 판단이라고 보고요. 가급적이면은 이런 일반 환경 영향 평가 같은 것들도 물론 절차에 따라 진행하긴 해야겠으나 최대한 빠른 처리를 통해서 좀 안정적인 배치를 이루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대통령까지도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더 이상 질질 끌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결국 그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라는 의미로서 기능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또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둘러싸고 주변국들도 상당히 분주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하는 동시에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에도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의 속내가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중국 입장에서는 사드가 배치가 완료가 되면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선제 공격할 가능성이 높아지다가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이 우리 주한미군 기지나 한국을 공격할 때 사드가 막아줄 테니까 선제 공격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게 이제 한반도 평화에 어긋난다는 그 주장이 하나고 또 하나는 중국은 동북아 질서 전체로 봤을 때 대만 해협이든 뭐 센카쿠 열도든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전투가 벌어지게 되면 중국의 본토에서 이제 주한미군을 공격해야 되는데 그 공격을 하는 것을 사드가 무실화시킨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드 배치를 굉장히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사드 배치를 그 나머지 4개 발사대를 추가 배치한다는 데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중국 입장에서는 사드 문제에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고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가 미국한테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당신들 무기인데 당신들이 무기를 가져와서 우리나라에 배치를 하는 것인데 중국이 그거 관련해서 우리를 제재하려고 그런다. 이 부분에서는 트럼프 정부에서 좀 해결해봐라 하는 쪽으로 가야지 이게 우리 힘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지켜봐야 될 게 북한이 다음에 또 도발을 언제 할지 뭐 알 수는 없겠지만 그 부분도 저희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ICBM을 더 진전해서 고체 연료를 사용해서 발사를 하든지 아니면 뭐 SLBM으로 시험 발사를 할 수 있는 건데 앞으로의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자, 일단은 지금 북한이 지금 쏜 게 무려 2차례를 거쳐서 쏜 게 ICBM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2차 발사를 통해서 이제 드디어 주변국이 어느 정도 인정할 만큼의 ICBM 역량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럼 여태까지 북한이 해온 행태를 보고 있으면은요, 이런 장거리 투발 수단, 그러니까 북한이 계속 ICBM 개발하려고 노력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장거리 투발 수단하고 핵실험은 분명히 한 패키지로 묶여집니다. 그건 뭐냐면은 ICBM 정도가 성공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핵실험의 가능성도 사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데 과거 사례를 봤을 때 5차 핵실험 때는 보면은 ICBM 해당하는 거는 안 쐈는데 핵실험이 났단 말입니다. 근데 보고 있으면 그 바로 이전에 8월 24일에 SLBM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성공이라고 평가가 됐고요. 네. 그래서 이런 전략적 수단, 전략적 소위 핵 타격 수단하고 핵 탄두를 같이 묶어서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형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 이후에 핵실험 가능성이 있고요. 아니면은 다시 한번 SLBM에 해당하는 걸 쏜다. 근데 SLBM이 그럼 뭐 쏠 게 또 뭐가 있냐? 북한이 여태까지 자신들이 실험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건 또 쏘거나 하진 않습니다. 일부러 네. 이렇게 대대적인 선전을 통해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SLBM 쪽에서 뭔가 새로 보여줄 게 있어라는 측면을 봐야 되는데 새로 보여줄 게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이 화성 14 발사 성공이다 하면서 막 북한이 축제 분위기가 있을 때 이때 북한이 미사일 개발한 역사에 관한 그 사진을 공연 도중에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고 있으면 북극성 3형이라는 미사일이 보입니다. 이게 이제 SLBM이고요. 당연히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이고요. 북극성 2형은 지상에서 발사하는 이제 미사일이었지 않습니까? 네. 일단 3형은 잠수함 발사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3형의 전반적인 길이를 조금 비교를 해보니까 북극성 1형 원래 잠수함에서 발사하던 것보다 좀 길이가 살짝 줄어든 듯한 그런 뭐라고 그럴까 데이터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 북극성 1형이 한 8m가 안 되는 걸로 보이는데 그것보다도 더 짧은 크기로 지금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저희가 수사를 통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결국 뭐냐면 북한이 아니 왜 미사일을 더 짧게 만드냐? 짧게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은 왜냐하면은 북극성 1형 같은 경우는 미사일이 북한의 조그만 2,000톤급 정도 되는 잠수함에 밀어넣기에는 너무 미사일이 크다 보니까 이 소위 잠수함이 있으면 여기 잠망탑이라고 있잖아요. 튀어나온 부분 거기에다 미사일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것도 여러 발을 못 넣습니다. 잠망탑 크기가 제한이 되다 보니까 한 발밖에 못 넣습니다. 근데 군사작전에서 한 발은 빵발입니다. 네. 왜냐하면 만약에 작전 나갔다가 이게 제대로 작동 안 하면은 그러면 얘는 잠수함은 기능 다 한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2발 이상 혹은 아주 여러 발 그런 것들을 장착할 수 있는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미사일 자체가 동체 안에 이게 잠수함 선체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선체 안에 들어가려면 길이가 짧아져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노력을 북한이 지금 하고 있다. 또한 작년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이 북한 심포 쪽에 이렇게 내려다보는 위성 사진을 보고 있으면은 동체 크기가 거의 한 10m 정도보다 조금 안 되는 듯한 그런 이 원형의 강제들이 보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압력 선체, 잠수함 압력 선체거든요. 그럼 뭐냐면 이제 잠수함 안에 그 덩치가 큰 잠수함 안에 미사일을 집어넣을 수 있게 준비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당장 그 잠수함이 신형 잠수함이 나와서 미사일 쏘지는 않겠지만은 기존에 있는 고래급 잠수함에다가 이제 신형 SLBM 북극성 3형 같은 것을 집어넣어서 쏠 가능성 그것도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어쨌거나 이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최대한 긴장을 올려놓고 저는 궁극적으로 반드시 올해 내에 북한은 핵실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한편 문 대통령은 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강력 규탄하면서도 이 베를린 구상의 기존을 유지한다는 방침인데요. 그런데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면서 우리 정부도 큰 틀에서의 대북 전략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목소리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그렇습니다. 뭐 대화를 안 하겠다라는 정부는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네. 뭐 그거는 그게 보수 정부건 진보 정부건의 대화라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 대화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목표가 무엇이냐라는 부분에 이제 관심을 두고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결국 목표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핵을 더 이상 북한이 개발 못하게 하는 것, 장기적으로는 핵을 내려놓게 하는 것,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이겠습니다. 근데 이게 장기 플랜인 거고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새 정부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면서 북한에게 이런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라고 촉구를 하고 있지만은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 채널을 열어놓겠다. 그다음에 기조를 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정부의 이런 결의 이런 것들은 결의로서 남아 있는 것이고 실제 운용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북한의 도발이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는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만약에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북한이 앞으로 있을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할 겁니다. 핵 능력이 확보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굉장히 과감한 도발로 이렇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NLL 지역이라든가 우리 DMZ 지역에서 무슨 지뢰 도발도 있었고요. 안 그러면 이렇게 포격 도발도 있었고요. 이런 도발의 수위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압박을 하는 것이거든요. 자신들의 어떤 체제 유지를 위해서 경제 지원을 해라라든가 이런 식의 분명히 압박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지켜나갈 것인지를 지금 집중해야 될 시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어쨌든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입장인데 안보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북 제재 논의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러시아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도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그만큼 결의안 채택이 뭐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재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뭐 거의 뭐 최악이라고 할 정도로 악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게 시리아에 대한 그 러시아의 지원 문제, 그다음에 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그 강점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과 EU가 현재 제재를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현재 러시아가 그 미국과 관계가 안 좋은 게 불똥이 바로 한반도에 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미국이 이번에 그 화성 14형 그 2차 시험 발사에 대해서 대북 제재 결의안에다가 원유의 그 수입 금지, 그다음에 이제 그 노동자 파견 뭐 이런 것들 금지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석탄을 전면적으로 금수시켰다. 네. 지난번 결의안에는 석탄에 실링을 둬서 뭐 약 그 액수로 하면 4억 불 정도, 중량을 하면 400만 몇십만 톤 정도로 이렇게 제한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석탄을 완전히 금수시키겠다는 것을 이제 결의에 넣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나 중국이 굉장히 반대를 할 겁니다. 네. 그러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반대한다 하더라도 제재 결의안이 그 채택이 안 될 건 아닙니다만은 내용상에 있어서 아마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이제 협상을 하게 될 겁니다. 협상하는데 아마 상당히 그 제재 결의안이 완화되는 상태로 그 채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이 그 뭐랄까 어떤 그 국제정책적인 그런 영향력, 그리고 세계 경제를 또 지배하는 그런 그 큰 힘을 가지고 러시아와 중국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정봉 한중대 석좌 교수 그리고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 연구위원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